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시황 코너.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긴장감 높은 하루였고요. 시장에 정리해야 될 이슈도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판승철님 모시고 어제 시장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나마 이제 금요일은 조금 덜합니다, 부담이. 왜냐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동접이 5천 명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가 나옵니다. 사실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저희 찐팬님들이시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정말 찐팬이시죠. 불금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긴장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줬다 뺏는 그런 모습 봤는데 조금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매니저님? 불쾌하죠. 매우 네. 불쾌합니다. 매우 불쾌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매우 불쾌하다고 매우 하십니다. 불쾌하다. 돌려주세요. 네, 그렇다고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뺏들어가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저희가? 그냥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다음에 다시 줄 때까지만 기다리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제 그 희망의 파랑새란 단어를 쓰니까 많은 네네. 구독자분께서 또 답변 주셨어요. 네. 파랑새는 멸종했다. 마치 그 니체 신은 죽었다처럼. 아, 네, 그렇구나. 파랑새는 죽었다. 저는 파랑새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랑새는 이제 지금 거의 옆집까지 왔죠. 아, 파랑새가 네, 바로 다가왔나요? 나무 옆에 있습니다. 고개 아. 돌리면 있어요. 아, 희망이 생깁니다. 네. 네. 어제 시장 그럼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네네. 희망의 메시지 조금 전해주시죠. 네네. 네. 이제 전일 시장은 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고 물가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명분을 주고 악재가 폭발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한다고 했는데도 잔뜩 있더라고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이 나왔어요. 예측치 21만 5천 건보다도 낮고 이전 20만 9천 건보다도 낮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GDP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6, 이제 1분기가 마이너스 1.6으로 어제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9월 말에. 네. 근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권 고용은 왜 이렇게 탄탄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저께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신 분을 파랑새죠. 파랑새를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아, 두 분이나 모셨나요? 예, 파랑새 두 마리가 지금 등 뒤에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말씀해 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파랑새 두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래서 네. 이제 애틀랜타 연준이 추정하는 GDP 나우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27일자 기준으로 3분기 추정치가 QOQ로 0.3%더라고요.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하다.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네 곳 합병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분위기는 이제 뭐 핵전쟁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시장을 많이 눌렀던 것 같고요. 제일 무서웠던 거는 뭐 그냥 메스터 총재 얘기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침체가 와도 금리 올려야 한다. 시장에 부담을 줬죠. 네, 네.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이제 중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50.1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49.2보다도 좋았고 전월 49.4보다도 좋았습니다. 비제조업 PMI도 50.6 나왔고요. 건설업 PMI가 60.2로 3.7%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PMI가 48.9%로 3% 감소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으면 되죠. 건설은 재개됐다. 근데 봉쇄는 아직 풀리기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제 가까운 중학생들 이야기로는 나이키는 더 이상 아디다스와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아디다스가 있을 때 네. 예전에는 저 친구가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나이키, 아디다스가 모이면 쟤는 왜 저 싼 거를 샀지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이젠 경쟁의 약간 경쟁 티어가 다르다. 레벨이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네, 급이 다른 거네요. 급이 달라진 거죠 이미. 네. 그래서 아디다스 브랜드에 나이키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도 매출액이 127억 달러, EPS가 0.93으로 예상치보다는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4% 증가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인데도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중하권에서 23% 감소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락다운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 1.18달러에서 20% 하락한 0.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 예상보다는 잘했지만 전체적으로 EPS가 20% 하락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6.5%에서 44.3%로 2.2% 하락했거든요. 근데 원인은 써놨더라고요. 주로 화물 및 물류 비용 상승이다. 다이렉트 가격을 인하하고 환해지 비용이 증가했다. 다이렉트 및 도매 시장 조치를 통해서 초과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매출이 이런 상황에서도 좋았던 거는 떨이를 했구나. 온라인에다가 뭐 아니면 도매상한테 대규모로 이제 할인해서 떠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감소한 거고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20년 연속 배당금 증가시키겠다. 1분기 자사주 매입 10억 달러,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4억 8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신규로 나이키를 사자 이거는 뭐 타이밍상 아직 어렵겠지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이것만 봐도 좀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배당금을 20년 연속 늘렸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만 넘기면 어떻게든 또 살아나겠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도 나이키만 신어요. 자랑입니까 혹시 예? 자랑하신 겁니까? 나이키만.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혹시 나이키처럼 그 강달러에 대한 실적 부분 훼손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쭉 기업 발표할 때 뭔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40억 달러가 전체 매출의 10%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10%까지 실적이 감소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갖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나이키가 중화권 판매가 많지 않습니까? 더욱더 거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이 실적이 앞으로 3분기에 대한 뭔가 좀 나쁜 징조 같아요. 나이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달러에 대해서 혹시? 저는 첫 번째는 네. 이제 중화권 문제는 네. 이제 락다운 풀릴 거잖아요. 저는 풀릴 풀리겠죠. 거라고 네.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10%가 감소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어. 매출액의 10%면 뭐 대충 주가가 10% 정도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그만큼 보면. 빠집니다 지금. 네. 그만큼 딱 딱 빠집니다. 그만큼 빠졌으면 지금 선반영 됐잖아요. 네. 선반영 놀이 이미 했으니까 환율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에 고정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3개월 뒤에 봤을 때 뭐 기적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기적적으로 환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 이미 선반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에 의한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왔다. 그럼 다시 5%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 환율을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환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금리와 성장률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그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이키가 뭐 고민해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나이키 같은 경우 시장에 좀 위축을 주긴 했고 시장은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사실 지금 시장이 온통 비관과 공포로 가득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특히나 국내장 역시도 이번 주는 맞아요. 예. 좋은 얘기를 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뭔가 좀 희망이 뭔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예, 오늘 저희 판승철님의 제목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나요? 희망의 메시지 파랑새 1번 파랑새 준비하고 1번 있습니다. 파랑새. 네. 1번 파랑새는 출동하시죠, 일본 파랑새. 1번 파랑새 곧 나옵니다. 제레미 시겔 우리 다 아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와튼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이시고요. CNBC 인터뷰에서 보면 파월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파월은 작년에 원자재 가격 폭등할 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정반대잖아요. 세 가지 다 틀렸죠. 다 틀렸죠. 네. 근데 적당히 틀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틀렸죠. 네. 심각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원자재와 부동산이 하락하는 와중에 23년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이때 교수님이 화를 무척이나 내시면서 이건 너무 긴축적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택이나 고용, 임금 즉 CPI는 후행 지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거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틀림없이. 다음 중 경기 선행지수가 아닌 것은 좀 어려운 문제는 경기 지수와 선행지수와 후행지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분명히 제가 풀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행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그 정책을 쓰지 마라. 왜 지나간 과거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GDP가 하락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용은 좋으냐? 고용이 후행 지표니까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지금 선행 지표는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 가격이 선행 지표인데 왜 반대로 하냐 이거죠. 정책을. 이거는 정확하게 작년에 했던 실수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다. 반대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신규 취업자가 320만 명이나 되는데 왜 GDP는 떨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앵무새처럼 파월의 한 말을 따라하고만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뒤에 반영될 텐데 왜 급하게 올리냐 이거죠. 후행 지표가 이미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었다라는 거죠. 박살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와서 금리 급하게 낮춰도 이미 망가진 시장은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적당히 좀 해라. 후행 지표들 보지 말고 시장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금리를 이런 속도로 올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급격한 인상의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는 서민들이 당한다는 거죠. 근데 왜 금리를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후행 지표를 보고 엉터리로 하냐 이거죠. 네. 사실 그 시겔 교수님의 말이 월가의 그 말을 사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연초에 블라드 총재 같은 인물들은 아주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연초에 펼쳐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시장에서는 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블라드가 왜 저렇게까지 매파적이지? 왜 저런 거지? 이런 분위기였고 파월 역시도 그렇게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 블러드의 말처럼 연초에 강하게 갔다가 점점 더 부드럽게 스텝을 밟아줘야 됐는데 지금 오히려 지나치게 후반부 연말 다가오면서 스텝을 너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의 월가나 그 제레미 시게 교수님의 말은 뒤늦게 너무 매파적이라서 후폭풍이 너무 클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만약에 시장의 CPI가 좀 가라앉아주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벤트들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면 내년의 금리 정책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약간은 내년 되면 안정될 수 있다. 근데 시겔 교수님 말은 이미 안정됐다는 건 이미 꺾였는데 네. 이제 후행 지표들 보지만 그러니까 렌트비는 후행 지표다 이거죠. 신규 착공 건수는 선행 지표인데 이거 감소했다는 거죠. 이미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왜 렌트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반을 둔 데이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주가 이렇게 폭락한 거 안 보이냐 이거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냐는 거죠. 보면서 천천히 올려도 됐었을 텐데 네. 라는 거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이전에 이제 투자 전략가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나온 거잖아요. 시겔 교수 정도 되면 학년 주임 정도 되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어쩌면 이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너무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라고 하면 저희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저서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 분이고 특히나 10년 이상 미국지 주식을 투자했을 때 S&P 500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는 손해난 구간이 없었다는 데이터를 보여줘서 저한테 장기 투자에 대한 좀 믿음을 많이 줬던 분이죠. 맞습니다. 시장에선 학계에 계신 분이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로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파워풀한 파랑새 1번이 아니었나.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 어떤 게 남아 있나요? 예, 2번 파랑새는 이제 포브스 회장입니다. 스티브 강력하네요. 포브스 회장이 네.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금리만 가지고 물가를 잡는 거는 연준의 독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보다 나은 길이 있다. 80년대 볼커 연준 의장이 20%가 넘는 급격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자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도입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생산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이게 되게 지금 뭐랄까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달러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사들이는 글로벌 공조를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글로벌 공조가 아니고 나만 살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실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법이 있냐라는 거죠. 반드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야지만 잡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통화를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안정이 되면 이제 서로 각국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 국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마치 영란은행이 뭐 자기네 나라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텐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했을 텐데 시장이 폭락하고 뭐 그것 때문에 금융 위기가 초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아니라 레이건이었으면 내가 달러 좀 넣어줄게 아니면 스왑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네. 일단 요즘 월가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 분위기를 보면 그 예전보다는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졌던 느낌을 좀 받고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미흡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감론을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포브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뭐 글로벌하게 사실 정치적 노이즈도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본 것처럼 뭐 국제 공조 이런 것들 기대하기 어렵죠. 사실 상황 자체가. 네. 근데 이런 여론이 저는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플레를 잡으려면 미국 혼자서는 못 잡거든요. 미국 혼자서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각국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 지표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뭔가 금리를 올리면 나빠져야지 나빠진 걸 원하고 있는데 좋아지니까 이분들도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파월도 그러니까 똑같이. 파월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죠. 고용 지표가 훼손이 되려면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텐데 이제 시겔 교수님 말은 1년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후행 그렇죠. 지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막 경기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몰렸잖아요.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너무 살아나니까 사람을 막 뽑았잖아요. 막 뽑아놓고 이제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당장 조금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되게 화이트 칼라 직종은 바로 해고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일하는 직원을 바로 잘라버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후행 지표라는 거죠.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후행 지표들 보지 말고 이렇게 큰 회사들도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감원하는 상황이면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반영되는 게 6개월 이상은 걸릴 텐데 너무 급격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파월이 얘기하는 건 물가를 3개월을 평균을 내서 연율을 적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분 말씀은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시장 이미 꺾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분은. 네, 결국은 올해 시장을 볼 때 계속해서 나온 게 결국 인플레가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결국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인플레는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이게 이 인플레의 문제는 이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원인은
뭐 전쟁이든 뭐 포스트 코로나와 리오프닝이든 미중 분쟁이든 임금 인상이든 뭐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미국 이기주의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나만 되면 돼 이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리턴, 즉 국제 분업에서 이제 자국 생산으로 공급망을 변경하겠다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때 미국 제품은 비싸죠. 굉장히 그렇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싼 나라에 가서 했던 게 이제 글로벌 공주, 그게 사실은 지금의 중국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일시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오랜 시간 많은 분쟁이 발생할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개입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지금 뭐 파랑새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는 내가 투자해 놓은 기업이 장기 수익성과 성장성을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될 건지. 그리고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속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거는 계속 보고는 있지만 어떤 일이 터질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좋은 얘기 뭐 파랑새 1번, 2번 나오고 다 좋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만약에 나빠지면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듯한 보장은 없거든요. 가능하니까 네.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그런 거는 잘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런 게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낮에 제가 클로징벨에 나갔었지만 보통 국내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보고 성장세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들었더니 또 막 뭐라 하시는, 하여간 결국 본질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딱 HT 시키게 되면 본질은 안 보이잖아요. 보통 차트만 보이는 거니까. 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 찾아보는 어떤 그런 좀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좀 많은 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에? 저도 차트를 사실은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제 스크리닝을 할 때 종목, 이제 관심 종목을 뽑을 때요. 제가 그 뭐랄까요, 좋아하는, 제가 뭐 기본적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을 미리 추려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걸러낸 추려놓고, 거죠? 예, 네, 다 걸러낸 거죠. 걸러내고 예,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 한 100개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역발상 투자자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히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나서 바닥에서 옆으로 기고 있다. 예.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다. 그럼 나는 반등을 100개 중에 반등 나온 것 중에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뭔가 시장의 수급에서 뭔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들어가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민주식이 되겠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이상한 테마주들이 되겠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테마들. 예. 그런 주식들을 놓고 차트만 보고, 근데 사실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기는 한 게 모멘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폭이 내가 하루에 3% 정도 먹겠다 그러면 일평균 변동성이 5%면 되잖아요. 그렇죠. 1% 반등 나올 때 들어봐서 뭐 4% 정도에서 빠져나온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승률이 얼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승률이 매번 틀릴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상위 1% 정도거든요. 대부분 나머지 99%는 이 방식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많이 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잘잘하게 먹어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나 세금을 빼더라도 잘잘하게 먹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표현들 있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마지막에 0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피해야 되고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이렇게 못하죠. 금액이 뭐 1억 2억이면 가능한데 이게 뭐 100단위로 가버리면 뭐 100개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내가 큰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뭔가를 하시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업을 고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더라도 일단 한번 걸러내고 아니 당연하죠. 예, 걸러내고 그 작업이 그 없으면 상태에서 못합니다. 예. 한번 차트를 보자라는 말씀이니까 네,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여전 시장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에 약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약간의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는요. 그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찔링님 나오셔서 좋은 내용들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